네, 오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석진 교수님이 단장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단장이 되셨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선 집중 몫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평가하는 겁니까? 그렇죠. 암행어사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예산서상 나와 있는 그 사업이 9,500개 정도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 2,500개를 이제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를 하고 네. 이 사업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감액을 할 것인가 이야. 아니면 통폐합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이제 그런 평가단입니다. 엄청 센 자리네요. 예산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뭐 그 전체 예산이 뭐 한 730조 정도 되니까 그거에 이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200조가 넘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술상 그렇다는 거고. 예. 싱가포르 정도 예산 정도를. 예. 전문가분들이 있는 교수님들, 뭐 박사님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뭐 150명. 예. 다 좋은데요. 바빠갖고 방송 못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세요. 시선 집중 어떻게 오버헤드를 좀 뗍니까? 그건 안 돼요. 못 박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두 분에게 아주 준엄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무죄 판단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말이 없으세요? 제가 이 법리를 제가 그쪽 정치를 잘 몰라서 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 나와서.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흔히 그 주가 조작에서 쩐주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자유로워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패가망신이 아니라 손방망이로 지금 살살 이제 그냥 만져주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덕수 전 총리 그 판결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내라는 스치기만 해도 이제 한 10년, 20년 그냥 가는 거거든요. 스치기만 해도. 예. 사실 자본시장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 형법에서 적용되는 이제 공동 공모 정범에 관한 이제 그 법리를 지금 펼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가 이제 그 김건희를 그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공동 공모 정범이 되려고 하면은 뭐 기능적 행위 지배나 이런 여러 가지 법리가 있는데 그거에 보면은 그거에 필적한 만족시킬 뭐 증거는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서 사실은 그 조금 이 입증 요건을 자본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아니 근데 그 통장을 주고 짠을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어떤 기능적 행위에 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가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냐, 니네가 그 자백을 받아갖고 왔었어야지 하면서 그 우판사 참 2심을 지켜보시죠. 한심합니다. 근데 우판사가 지금 왜 성씨를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저 또 우시셔가지고 우판사님 하여간 이 판사들이 기계적으로 이 판단 내리는 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맥락과 이 사건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들을 봐야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그래서 김건희가 돈을 벌었대 안 벌었대? 벌었대잖아요. 20년. 예. 그럼 돈을 벌었으면은 이 범죄 행위로부터 수익을 얻은 건데 이걸 뭐 형식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증거가 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게 그러니까요. 뭐 적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방조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판단하지 않는다. 뭐 그 부분은 저도 그것도 잘 이해는 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중관 부장판사 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번 하든지.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 시스템이 기소된 거가 아니면은 뭐 그냥 방면해 주는 뭐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법칙도 아니고 형사법은 실체를 파악해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갈 수 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이렇게 진행된 거는 참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우판사님이시다. 여기서 우를 강조하는 성씨도 있지만 한자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 뜻이네요. 그죠? 예. 어리석을 웃자?
저는 뭐 의도는 없습니다. 뭐 해석하신다면 자유인데 의도는 없습니다. 왜 또 그렇게 제가 우시라서 예. 빠져나가세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완전 우파잖아요. 우시라서. 아재 개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김영희 교수님이 25% 실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페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네. 이거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한 방 맞았는데, 네. 사실은 그 11월 팩트시트 할 때 언제부터 우리가 대미 투자한다 날짜 없어요. 그래서 그 정부는 또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건 했는데 국회가 답을 안 주고 있어서 이런 거지만 어쨌든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회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재정법이잖아요. 개정이 네. 아니라. 재정법은 또 이제 발의하면 숙려 기간이 있대요. 숙려 기간 때는 손을 안 대는 거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손 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 지금 그동안 있으니까 그냥 있었던 거 이제 시작하는데 위제여서 왜 그러냐 이제 일본이 정답은 아니지만 일본은 이미 대미 투자 관련해서 위원회도 꾸미고 각종 세부 조항을 거의 다 만들었더라고요. 네, 일본은 근데 사실 우리보다 협상도 한 달 정도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일본은 앞서가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갈라치기 같은 거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압박을 하면 또 일본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런 효과도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는 유일한 나라는 지금 2개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기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하고 한국이죠. 이번에 영국까지 그리는 때문에 이제 엇갈렸기 때문에. 아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한국이 말 안 듣는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적과 아군이 따로 없는 것인가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국회 비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외교안보 하시는 분들도 정답을 칼럼을 제가 읽어보니까 잘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그리먼트, 협정처럼 우리가 이걸 굳이 사실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도장을 쾅 박아버리는 게 맞는가. 이제 야당에서는 비준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 꿈틀거 좀 시간을 벌고 있었고 또 환율도 좋지 않았고 미국 대법원 판결도 20일쯤 나온다 그랬잖아요.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정당한지. 그래서 우리 정부나 여권 이런 걸 좀 지켜보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소리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참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뭐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의례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반스 부통령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 왜 갔냐 총리가 도대체 갑자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를 하게 되니까 혹시 그 언지를 바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런 뭐 해석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그 환율 관련해서 뭐 비판도 많이 했지만은 환율이 우리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마 구인철 장관이 베센트 만났을 때 그 환율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우리가 올해 약속한 200억 달러 제대로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을 거 전 추측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올 상반기에는 집행이 어려워라고 구인철 장관이 이야기했고 이걸 로이터가 받았고 그걸 아마 블룸버그가 보도를 따라 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극받았을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못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페센트에서 어떤 발언을 해줬었냐면은 한국 그 경제 이 현상을 그러니까 지금 수준을 보면은 지금 환율이 좀 높은 편이다. 이런 종류의 굉장히 이상한 발언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이 조금 당장 돈을 내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보고는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 정상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진도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미국 상황 자체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미네소타 주에서 이제 아이스 요원들 그리고 이제 뭐죠? 그 커스텀스 앤 보더 프로텍션 그 BCP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간호사를 쏴서 죽여가지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성과를 이제 가시화시켜야 될 이제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은 가장 쉽게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 한국과 뭐 얘기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이제 아침에 저는 해결책을 이제 도출할 거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뭐 이제 일각에서 이제 그 분석됐던 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쿠팡 문제 이게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물론 정부는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쿠팡의 대주주들이 USTR 미 뉴욕 대표부에 가서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벤스 부통령도 쿠팡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를 조금 비판했고요. 그 일련의 쿠팡이 미국 정부나 의회를 향해서 로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건 보이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미국인이 운영하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5분의 3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니까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에 가서 이 호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래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USTR에 가서 문제를 삼거나 한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벤스 부통령 미 하원 법사위에서 이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이유 없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매우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정부는 부인했지만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어 하는데 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다면 쿠팡의 오너가 미국 사람이라 우리가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 넘지 마라. 있죠. 이 부분은 정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고 JP 모건은 가입자 이탈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고요. 주가는 그 뒤에 지금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한 30%가량 밀렸어요. 시장은 영향이 있을 거다 보는 것이고 JP 모건이나 쿠팡 측은 손님들 안 떨어져 나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쿠팡이 영향 줬을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적다고 보는데 이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숟가락 얹는. 아니 내가 이제 사실은 하원 법사위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하원 의원인데 내가 지금 로비를 좀 받았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앞으로도 좀 관계를 좀 좋게 유지하고 싶은데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나 거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요거를 가져와서 또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또 야당들이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국익 차원에서 좋은 건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뭐 미국 기업이 독일 기업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와서 뭐 한국인들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게다가 서비스업인데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거는 무슨 민족주의가 아니고 당연한 마케팅이 아닌가. 90년대 중반에 월마트가 독일 들어와서 실패할 때 독일이 얼마나 규제가 많고 노동자들이 노조가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기업 입장에서 이거 버티지 못하니까 계속 법적으로 세게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독일인들의 미운살 밝혀서 월마트가 철수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이게 공포탄이 아니라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이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영희 교수님이 이거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5% 굳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김영보 실장도 이제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요 문제는 순전히 한국 국회의 그 특별법 제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뭐 쿠팡이나 이런 로비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정부하고 재경위하고 아마 만남도 뭐 가지고 뭐 이랬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국회의 법 그 처리 속도가 느리다. 상당히 느리다. 뭐 이런 주문을 한 것도
아마 요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좀 속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법안이 5개가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고 할까요? 법안이 5개가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 것도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미국에 얼마를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할지를 다 국회 허락을 이제 비준을 받으라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돈을 쓰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이 숨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이 스탠스가 되게 어정쩡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 문구도 백악관에서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국민의힘. 아니 미국에 투자하는데 전부 너희들이 검사를 하겠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이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야당 측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많은 그 학자들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은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일종의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채무를 3,500억 달러만큼 우리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주장도 하고 아마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 법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예. 이게 국가 부채를 올리는 그런 일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정부 기간 공이나- 동안에 국가 부채 비율을 조금 더 올리는. 예. 3,500억 달러는 뭐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뭐 얘기까지 나온다. 그런 예. 얘기가 뭐 있습니다. 예.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부동산 얘기를 좀 오늘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다 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김영봉 실장이 종료 시점이 한두 달 늦춰질 수 있다.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시츄에이션 일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5월 9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2채, 3채, 4채 있는 분들이 집을 사서 돈을 크게 남기면 거기에 원래 중과를 하는데 거기에 20%, 30%를 더 얹어서 정말 세금을 많이 걷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난 정부부터 요거 좀 봐주자 해서 1년씩 유예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유예 안에 그러니까 원래 있는 법대로 세금을 거둘 거야 했는데 그게 5월 9일 날이란 말이죠. 한두 달 더 미루겠다는 말은 생각해 보니까 선거 뒤에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 그게 왜 선거 한 달 앞에 있죠? 이런 게 이제 행간에 깔려 있는 것이고. 김영봉 실장의 표면 논리는 그동안 네. 4년 동안 계속 유예해 준 정부의 책임도 좀 있다. 네. 표면 네.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볼 거는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 논리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따져볼 것은 사실은 이제 집이 3채, 4채 있는 분들은 이걸 뭐 양도세를 정말 중과하거든요. 중과 무겁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60% 어쩔 때는 뭐 7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젠가 YTN 라디오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보니까 10억 집 팔면 7억 5천만 원 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10억 차익에 대해서 그렇지. 그 말이죠. 근데 잘못된 말이 표현이던데 잘못되고. 지금 이렇게 지라시나 이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60% 70% 내는 건 좀 과하긴 하죠. 과하긴 한데 어떤 경우에 이 정도 내냐면 집이 3채 4채 있는 분들이 집을 사서 강남의 재건축을 사서 강남의 재건축 중에 상당수 대표 단지들이 지금 1, 2년 동안 한 10억 15억씩 올랐는데 그걸 사서 한 10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을 올리고 바로 팔 경우에는 그러니까 1, 2년 만에 바로 팔 경우에는 60% 70%의 세율이 부과되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하게 투기적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뭐 과하다, 과하지 않다 국민들 의견이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우리나라 그 주택 관련해 가지고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 굉장히 사실 기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고가 주택이라고 불리는 12억 기준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1억에 사가지고 12억에 팔면은 11억 차익이 생기는데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이건 세금이 10원도 없고 12억에 사서 13억에 팔면은 1억 차익이 생기는데 이거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되게 들어보면 약간 기형적이죠. 약간 좀 기형적인데 그렇게 현재 체계가 현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중에 일부분만 지금 과세하게 돼 있어요. 추가하는 비중을 계산을 네. 해가지고 일부분 계산하게 돼 있고 그렇게 차익이 계산이 되면은 이제 필요경비 이런 거 제외하고 우리 종합소득 내듯이 그래서 기본세율로 이제 뭐 6%부터 45%까지
이렇게 그 누진세로 이제 과세를 하고 2주택자는 플러스 20% 거기다가 20% 3주택자는 30%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게 우리 최고 세율이 45기 때문에 여기다가 30% 가중하기 때문에 75가 된다. 근데 여기다가 지방세가 또 10%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82.5%까지 제일 높은 세율은 그렇게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유예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 대책 내놓을 때 이제 요 유예를 올해 5월 달까지 계속 유예시킨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량을 내놓으라고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은 안 할 테니까 지금 팔려면 지금 빨리 팔아. 요거고 요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관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중간은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뭐 주택 공급 대책 나오겠지만은 새로 짓는 거는 또 땅도 찾기 어렵고 짓는다 그래도 뭐 2, 3년, 3, 4년 그냥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그 지금 좋은 상태를 5월 달에 끝나고 5월 달 이후는 이제부터 군기 타임이야. 혼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함으로써 우리 정말 지금 진지한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연장하지 않아. 팔려면 지금 팔아. 이제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아파트 얘기하니까. 네. 유예를 해줬을 때 물량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효과성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연장만 계속 해주고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제도에 대한 좀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없애주고 이제 이게 이제 증가 체계로 돌아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기도 하지만은 이제 증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높은 세율은 82.5%까지 가니까 증여는 뭐 50%만 막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 이때 증여하겠다고 증여가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은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세수 관점에서 보면은 증여세라도 거두니까 뭐 나쁘진 않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 중과를 도입하기 전에 1년인가 2년인가 시한을 줬죠. 팔고 나가세요. 아니면 정말 세금 많이 물릴 겁니다 했는데 많이 안 팔았어요. 저희가 엊그저께 인터뷰했는데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중과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이제 내놓을 물건을 보통 전세를 주지 않았겠느냐.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세 기간이 있는데 5월 9일로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그때까지 그렇다고 저기 쫓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집을 가진 분들이 집을 내놓지는 않아요. 어떨 때 내놓을까? 이 집을 갖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된다. 그리고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 할 때 매물이 나온다고 사실 보거든요. 집값이 안 오른다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조금씩 올리면서 양도세는 이게 공정한 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1년, 2년씩 이렇게 양도세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주변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정부는 이 뒷부분 보유세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씩 올려갈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양도세 부분은 내려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은 내가 볼 때 세법 안 건드려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린다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 도입하신 게 교수님이시래요. 우리나라 도입한 건 제가 아니고 제가 그 용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학문적인 우리 교수님이 윤석열 정부 전까지 용역의 왕자였거든요. 네. 용역계 네. 집사. 이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청취자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국회 허락 안 받고도 그 세율에 이렇게 뭐 한 곱하기 0.7을 하든지 0.6을 하든지 네. 0.9를 할 수 있게 해서 세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정 장치가 하나 있고 더 쉬운 방법은 이제 공시가율을 현실화하는 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90%까지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69%로 낮춰놔서 네. 10억짜리 집이면 지금 6억 9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조금 올리는 방법도 있어서 보유세율은 조금씩 올릴 것 같은데 양도세는 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기자님 의견에 뭐 방향은 찬성하면서도 조금 좀 반대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게 그 우리나라 보유세가 좀 낮기 때문에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적정한 이제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건 좀 좋다고 봐요. 그거는 그 방향이고 대신 거래에서 생기는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가지고 내가 앞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옆집으로 이사 가면 이사 가고 그래서 이사는 원활하게 다니되
갖고 있는 보유는 조금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조금 내가 낸다. 이거는 좋다고 보는데 보유 부담이 되도록 보유세를 올리려고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려야 됩니다, 진짜. 예. 내가 그러니까 사실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도록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저는 일단 맞지도 않고 작동하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집값 상승폭하고 연동되는 문제잖아요. 또 사실은 따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는데 세금 때문에 이게 절로 가서 이사를 해라. 이거는 진짜 사람들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무시할 저희가 겁니다. 실효세율이 이제 0.15%. 근데 저는 그걸 한 0.3%, 0.4%까지만 가도 미국은 지금 1에서 한 2%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우리가 10분의 1인데 미국에 한 5분의 1 정도만 가도 고가주택의 연간 보유세 부담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40억 저는 40억 주택이 1000만 원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년.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발로 하는 투표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보유세 높고 그 지역이 공공재가 잘 공급되는 데를 이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투표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 여러 번 지금 해봤는데 세 번째 실패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급 관련해서 오늘 이제 좀 있으면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요. 네. 네, 그 공급 관련해서 하나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냥 역시 저는 항상 그냥 KB 국민은행 자료를 그냥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주택 물량은 더 많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한 4, 5만 건, 네, 이제 주택 물량은 뭐 6, 7만 건씩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보시죠.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나.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올해부터 분양 물량 뚝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도 10,000채밖에는 공급이 안 됐습니다. 2012년에도 18,000채밖에. 그럼 그때는 집값이 왜 오르지 않고 내렸을까? 그 집값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15년부터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뭐 내려가거나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늘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공급이 준다고 해서 집값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집을 사야겠다는 욕망이 커지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전혀 뒤집혀 있고 이 통계만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2015년부터 공급이 확 늘었는데 왜 집값은 내리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분명하게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무슨 부동산 114 이런 데 통계도 아니고 KB 통계입니다. 네. 2014년부터는 공급이 늘어요. 집값이 올라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급은 늘려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급이 워낙 줄어서 주택 공급은 반드시 늘려야 되고 그런 의미로 오늘 정부의 공급 대책이 아마 용산 역세권 이런 데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한다. 뭐 이런 분야 개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좀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우리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급 부족이 10이라면 공급 부족의 8은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내놓지 않는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조세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신규 주택으로 해야 할 부분이 10에서 한두 부분인데 그분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니까 계속 새 집을 지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우리 무주택자니까 왜 다주택자 걱정해 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리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네요. 양도세 관련해서요. 그렇지.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 무주택자에 뭔가 환류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생각 좀 들었고. 그냥 끝내기 전에 제가 우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무섭게 미국발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이제 이 사람이었다가 또 트럼프가 마음이 급변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뭐 칭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걸 가만히 보다가 제가 걱정이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트럼프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앉혀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이 갑자기 들었는데 이건 괜한 걱정일까요? 뭘까요? 뭐 괜한 걱정은 아니고
뭐 정확히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아니, 그렇게 된다고?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럼 이게 세계 경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예, 지금도 이미 흔들릴 대로 다 흔들리지 않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뭐 파월 의장이 네. 굉장히 지금 이분이 뭐 변호사 출신이에요 사실요. 굉장히 법적인 거에 굉장히 강한 뭐 약간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약달러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돈 풀란 얘기인데 사실은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연준 의장은 자기하고 비슷한 캐릭터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뭐 진행할 거라고 보는 게 뭐 이름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이제 누가 이제 뭐 갈 것 같다. 그러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럼요. 뭐 어제 이제 오늘 새벽 FOMC는 기준금리를 버텼어요. 네, 안 동결했더라고요. 내리고 그렇지만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이 누가 오더라도 기준금리를 트럼프 대통령은 팍팍 내리겠다.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강조를 했고, 자 핵심은 물가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강달러라는 게 미국의 패권을 의미하는데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기준금리 내리고 약달러로 가면 물가가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물가가 버텨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오고 11월 지방선거에 물가가 이론대로라면 못 버틸 텐데 결론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론은 층층 시야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 뭐 미국만 걱정인 게 아니라 우리도 걱정입니다. 지금. 왜 또? 우리도 좀 있으면은 이제 한원 총재의 이제 임기가 다 오기 때문에 한 2달 남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은의 지금 캠페인이 지나칩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율 국면이나 여러 가지 국면에 있어가지고 한은이 우리 책임 없다고 지금 발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한은 페이지도 거의 그 뭐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이제 들어가 보는데 우리가 M2 늘린 거 아니다. M2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M2 우리가 늘린 거 아니고 니네가 환율이 불안하다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거 니네가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라고. 이 한은에 책임 있는 분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애처롭다 진짜 애처롭다. 그러니까 한은에서 전화해서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받았죠. 받았죠. 제가 지금 까고 싶은데 네. 그런 거 좀 까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 뭐 나도 친분 있는 분이어가지고 좀 자제하고 있는데 네. 알겠어요. 제가 다 잘 되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국가 재정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초 긴장되겠네요. 이제. 평가단장님. 뭐 하는이랑 뭐 큰 관계는 없지만 여하튼 네. 그 통화 당국, 재정 당국이면은 내 책임이다.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내 책임 아니다를 기본으로 깔고 가면은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정책을 하라고 위임을 해주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뭐 하는 평가단장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독립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